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5번째 동영상 2019년도 1회차 1월 13일 날 본 거 B형 기출문제에 대한 CS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문제 또한 학습하는 교재에서 아마 쉽게 못 보실 텐데 한번 출제가 됐다가 자꾸만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번 총 6가지가 있습니다. 1번 조직의 투입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 네, 맞습니다. 이거 역할 모호성 발생 원인. 2번 재조직화를 수반하는 조직의 빠른 성장. 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사회구조적 요구를 거부하는 기존 기술의 고집. 이거는 역할 모호성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 답은 3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조직 환경의 변화. 네, 맞죠. 5번 개인의 이해 영역을 초과하는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가 나왔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보게 되면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의한 빈번한 기술의 변화. 그러니까 3번 내용이 아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상호 의존성을 교란하는 빈번한 인사 이동. 자, 이렇게 따지면 이 6가지가 칸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역할 모호성의 발생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뭡니까? 참 저희가 못 보는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일단 보기를 좀 볼까요? 제품 시음이나 사용, 광고물, 패키지 등의 테스트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 자,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 한 가지 이제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간이 조사 장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조사 대상자를 불러 모아 조사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미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라 부르느냐? 센트럴 로케이션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많이 있는 곳으로 직접 나가 간이 조사 장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조사 대상자를 불러 모아서 조사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걸 저희가 CL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죠. HUT는 아시는 것처럼 홈 유즈 테스트, 집에다가 뭐랄까요, 유치, 사용하게 해본 다음에 가서 설문조사하는 방식, OVM, EMM, 여러가지 중복되는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에서 전체적인 용어의 명칭을 다 좀 써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어떤 걸 특징 잡아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요.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 기출문제 분석 자료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다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CLT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행동적, 태도적 충성도, 고객 세분화 유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행동적, 태도적 충성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기를 좀 볼까요? 기업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자,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가격, 접근성 또는 마케팅 전략이 재구매 욕구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재구매 욕구를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행동적 충성도가 낮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좋게 갖고는 있는데 제 스스로에게 이 기업이 어필하는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이 제 재구매 욕구를 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행동적, 쉽게 저희가 알고 있는 반복 구매하는 패턴에 대한 게 낮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걸 무슨 충성도라고 부르냐면 이건 5번에 있는 거짓된 충성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실한 충성도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자, 그렇게 되면 앞에 3개 중에 골라야 되는데 위에 설명에 딱 합당하는 내용은 잠복된 충성도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복된 충성도라는 명칭 자체도 저희가 쉽게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건 보기 내용과 잠복된 충성도를 꼭 연결하는 측면에 키워드를 기억하셔야만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대화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뭡니까? 자, 소비자 심리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 보기를 좀 볼까요? 철수. 이번에 프로농구 올스타 투표를 보니까 박 누구누구가 떨어질 것 같아. 네. 영희. 박 누구누구라면 2년 전에 발목 부상으로 시즌아웃 당했던 그 선수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철수가 맞아. 최근 다시 복귀해서 기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 그런데 예전만 못하지만 나는 그 의지에 애착이 가서 응원하고 싶어져가지고. 영희, 투표 안 하려 했는데 나도 박 누구누구한테 투표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지금 보면. 자, 1등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1등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전만 못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이 너무 애착이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1등은 뽑을 테니까 나는 2등에 투표해야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저희가 아는 효과 중에 어떤 겁니까? 알고 계시는 언더독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2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걸 저희가 언더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언더독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꼭 효과와 어떤 예시라든가 이런 측면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파라소라망과 그루월이 제시한 고객가치 구성 요소 중 거래 이후 장기간 제공되는 잉여가치 답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제공되는 잉여가치라고 보게 되면 뭘까요? 잉여가치. 죄송합니다. 잉여가치. 네, 그러면 상환가치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용가치라는 건 파라소라망과 그루월의 고객가치 구성 요소 중에서 본 적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사용가치라고 하는 건 이제 유틸리티가 나올 거고, 획득가치, 자, 이건 희생을 통해 얻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거래가치, 자, 이거 같은 경우 거래를 통해 얻는 가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월했던 문제, 앞에 있던 네 문제하고는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른 이제 수월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서비스 청사진을 물어보는데 문제 굉장히 길죠. 자, 차근차근 좀 볼까요? 1번. 무형의 서비스를 역할 또는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스템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그림 또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죠. 청사진 자체가 설계도니까요. 2번.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흐름 등 서비스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도 맞죠. 3번. 지나치게 도식적인 구조로 인해 서비스 마케터들에게 필수적인 계획, 실행, 통제, 설계 능력, 향상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 이 관점은 잘못됐죠. 네, 그죠. 원래는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서비스 마케터들에게 필수적인 계획, 실행, 통제의 도구로 권장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서비스 또는 제품에 관계없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서비스 청사진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이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3번.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4번, 5번도 맞는 설명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더라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냥 보기에 워딩만으로도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구별 가능하셨던 문제 유형입니다. 크게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중 전화 예약 담당 직원, 주사약을 준비하는 간호사, 의료 폐기물 수가 담당,
수거겠죠. 수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의료 폐기물 수거 담당 직원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전화 예약 담당 직원, 주사약을 준비하는 간호사, 의료 폐기물 수거 담당 직원. 잘 보시면 고객 눈에 띄나요? 안 띄나요? 네, 고객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자, 그럼 고객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면 5가지 보기 중에 누굽니까? 후방종업원이죠. 후방종업원의 행동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물론 평가 결과 이전에는 서비스 표준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표준에 맞게끔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균치가 나올 거고, 그 평균치 이상인 사람들이 있을 거고 평균치 이하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을 자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평균치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걸 상향 평준화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고객 만족이 올라갑니다. 라는 관점으로 하는 게 서비스 모니터링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고객의 필요나 기대의 발견.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거. 2번 종업원별 서비스 제공 내용의 객관적 평가. 맞죠? 3번 서비스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종업원 통제 수단.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시, 통제, 제거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4번, 5번 다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종업원 통제 수단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키워드입니다. 다음 문제. VOC 관리에서 고객의 소리라고 부르죠. 고객 피드백의 가치를 훼손하는 요소 중, 훼손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가? 네, 7가지가 있었죠. 8가지가 있었죠. 이 굿맨이 제시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세요. 7가지가 됐든 8가지가 됐든 간에 가치를 훼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뭘까요? 네, 부정적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잘못되고 있는 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와서 맨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그죠? 올바른 게 나올 거예요. 항상 정답이. 그래서 읽어만 보셔도 굳이 저도 이거 교육할 때 외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외우지 않고 그냥 뭐랄까 올바른 하나의 어떤 FM적인 이걸 판단해 보시면 딱 답이 나와요. 1번 서로 동일한 결론으로 보고되는 일관된 분석. 자, 이게 훼손하는 건가요? 훼손할 리가 없죠. 그래서 1번입니다. 비능률적이고 중복된 자료 수집. 자, 이건 훼손하는 거죠. 2번, 3번 일관성 없는 자료 분류. 자, 이것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4번 죄송해요.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는 분석. 자, 이것도 훼손되죠. 5번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분석. 이것도 훼손됩니다. 굉장히 수월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어로 나오네요. 20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용어는. 자, 보기 볼까요?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자, 고객을 가장하여 누굽니까? 미스테리 쇼퍼죠. 서비스를 체험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장 접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한 암행 감사를 말합니다. 미스테리 쇼퍼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자, 그럼 미스테리 쇼퍼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닌 거. 그죠? 아닌 거 물어보잖아요. 자, 이랬을 때 버추얼 커스터머 맞죠? 네, 미스테리 커스터머 맞습니다. 스포터 서비스 맞죠? 이것도. 네, 어노니머스 어디엇 맞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요 4번과 2번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콜드 와처, 뭐 간단히 말하면 냉정한 관찰자죠. 근데 실제로 이 콜드 와처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관리자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미스테리 쇼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2번 콜드 와처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봤던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앞서 봤던 영상에서도 한 3문제 정도가 그랬는데 이번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거는 3문제가 아니죠. 더 많은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20번까지 문제 유형의 전략론의 난이도도 보면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뭐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난이도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또 한번 문제풀이 과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